둘이 진짜 이상해요.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껴요. 그리고 사상이 굉장히 닮아 있고. 바꿔야겠어. 윤석열 원희룡. 윤석열 원희룡. 상상돼?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대 피셜 그놈 139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트럼프 당선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됐죠. 지금 이 녹화 기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게 징검다리로 하는 거는 138년 만에 아마 처음. 와, 이렇게 된 게. 네. 예전에도 한 번 있었죠. 아주 예전에 거의 전국 전기에 네.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은 없었죠.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 대선 마지막 최종 후보로 돼서 네. 거기서 낙선만 해도 보통 정계 은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퇴임을 한번 했는데 네. 재도전을 해서 그때 재도전 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네. 본 후보가 다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걸 뚫고 본 후보도 되고 당선도 된. 그 바이든한테 지고 물러날 때도 그냥 안 물러났거든요. 그 핵가방? 핵가방 들고 헬리콥터 탔거든.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야, 진짜 아니, 대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집념 하나만큼은 누구 못지 않는. 아니 그게 김정은이랑 뭐가 다른 거야? 퇴임하는 시간 몇 시간 남았다고 핵가방 들고 다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리고 그 취임식 하는데 옆에서 헬리콥터 소리 내고. 진상 제대로 지기고 나갔거든요, 진짜. 맞아요. 네. 부정선거라고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들 비웃었죠. 설마. 그렇죠.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을. 저는 두 가지. 선거인단제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맞추는 거예요. 네. 예측. 예측하는 거. 너무 못 맞춘다. 여론조사. 진짜 쪽집게 그 사람도 못 맞추고 너무 맞췄다. 너무 차이가 났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표집이 잘못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아니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반성을 했는데 또 틀려버리니까 네. 너무 그렇고 제가 어젠가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이게 미국 사회가 변하는 느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저학력층 백인들이 네. 굉장히 그 결집을 많이 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이미 많이 결집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에서야 하더라고요. 네. 정치학자들은. 뭐 처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비슷한 이유가 거론이 됐지만 그렇죠. 미국 내 그 주류 백인 계층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대통령 선거로 표현된 게 트럼프의 그렇죠. 당선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는 흔히들 하죠. 네. 오바마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네. 그게 저희 대학 때 대학 때였었는데 그때 왜요? 아니 대학을 졸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군요. 오바마 취임했을 때는 엄청 오래됐지. 오바마 자체가 옛날 사람이에요 이미. 네. 굉장히 오래전 오래됐어. 사람이죠. 16년 아니, 전이죠. 네. 그래 16년 전이에요. 16년 전. 네. 엄청 오래됐지. 그때 했을 때 수업 때도 그랬었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때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게 아마 민주당 장기 집권의 시대가 열린다. 근데 그게 분석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이제 흑인이 이 정도로 어쨌든 그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네. 그다음 표로 이제 그게 드러나고 근데 이 다음은 그럼 누구냐 했을 때 히스패닉이다. 네. 그럼 히스패닉이 대표로 얼굴을 들이밀고 대선 네.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정당은 네. 당연히 아마도 민주당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이 번갈아 가면서 또 한 30년 있다가는 아시아인이 한 번 정도 하는 네. 이런 되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막 그렸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8년 만에 힐러리가 떨어지고 네. 바로 트럼프가 되고 네. 그 분석을 쓰셨던 분은 그 역사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가지 맞아요.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가 없으셨네. 전혀. 늘 역사에는 이 반작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전혀 그 정치에 감이 없거나 역사를 모르는 분이죠. 아니 그런 거 보통 역사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테드 잘 몰라요. 테드 크루즈라는 히스패닉은 공화당의 유력한 네. 대통령 후보고요. 요번에서의 흑인들 상당수도 공화당에 맞아요. 썼습니다. 그리고 흑인 나치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흑인 정치인 중에 하나가 나치적인 발언을 해갖고 난리가 났었지만은 그것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네. 무야무예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흑인이 기득권화됐다는 거를 이 사회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단선적이다. 네. 역사가 단선적이다. 그 바보 같은 그 분석을 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아마 역사학자로서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회다. 거기는 이민자의 사회인데 네. 이민자 사회에서 일단 드디어 거기에는 예측과 분석보다는 이제 바램도 많이 그래, 바램이 바램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바램이 사실 한국도 똑같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단성됐을 맞아요. 때 맞아요. 네. 설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상상했었던 맞아요. 사람들 아마 진보 인사들 중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지금 힘들었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저 맨날 음식으로 비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웰빙이었습니다. 저염 식단, 자극적이지 않고 느리게 그리고 건강하게 비건, 단짠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비건. 네, 근데 지금 다 뒤집어졌고 미국 민주당 생각할 것 없이 한국 민주당도 그렇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사회가 그만큼 빨리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대중은 힘들다 경제적으로 이런 걸 다시 한번 저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선거는 뭐라고 지랄을 해도 네.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이 났다.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기층에서는 그게 가장 크게 얘기했는데 언론에서는 애써 부정한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그러면 일단 뭐 이 자유의 상징 그리고 뭐 어떤 그 사고의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사회보다도 사실 그 내면 속에는 단단한 보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야, 여자 대통령은 진짜 쉽지 않은가 봐요. 미국에서. 게다가 유색인종의 여자. 네. 아, 쉽지 않은 거지. 그 정도면 이제 유리천장 아니죠. 어. 콘크리트 천장이죠. 못 깹니다. 미국에서 그거 깨기 요 얘기는 힘들어요.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힐러리 같이 나왔을 때 그래도 여자보다는 흑인이라도 맞아요. 남자가 낫다. 그 얘기를 그때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후적 분석은 네. 어떤 걸 끼워 넣어도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는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카멀라 해리스가 그랬던 부분도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바이든이란 선수를 갑자기 교체해서 카멀라 해리스가 갑자기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카멀라 해리스가 꿈꾸는 사회가 뭔데를 차별화를 못했어. 얘기를 잘 못했다. 실제로 그 CNN 앤더스 쿰퍼랑 대화할 때 답변을 진짜 얼버무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면은 그럼 트럼프가 뚜렷하게 얘기한 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맞는 얘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게 당선 안 되면 피받아 될 거다. 뭐 이게 결국은 합리적이지 않아 투표가. 투표는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얘는 이제 힐러리가 됐을 때는 민주당이 그 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전체 투표율에서는 힐러리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졌어요. 그것도 졌으니 뭐. 500만 표 이상 벌어졌어요. 이거는 더 이상 선거인단이라는 그렇죠. 이 투표 제도로도 네, 그렇죠. 이 문제는 비판이 안 아니죠. 돼요. 예, 예. 완벽하게 진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정치를 네, 못한 완벽하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의 상징이 돼서 바이든이 그걸 좀 견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나이도 좀 있긴 했지만 바이든이 만든 미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네. 왜냐면 트럼프는 안 된다는 그게 더 컸으니까 네. 바이든이 처음 됐을 때 좀 여러 건으로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미국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점점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안 가요. 굳이 왜 욕먹고 인사검증 받고 심지어 연봉도 적어요. 왜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가야 하는가. 그럼 결국은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몰려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은 이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수도 있지만 왜 미국 대선에 저렇게 관심이 많고 미국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의 분위기가 이게 6, 70년대 대한뉴스에도요. 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뉴스가 3꼭지에서 네 번째 꼭지 정도에는 늘 나와요. 해외 뉴스로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국이 고립돼서 살아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유럽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고 속에서 지금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최근에 트럼프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가십으로 넘겨버리거든요. 아, 트럼프 또라이네. 뭐 해리스 저 뭐야? 그러면서 아 미국 되게 재밌다. 이번 선거 되게 흥미진진한데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한국 문제예요. 지금 그 안에서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한국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는데 친한파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는 네. 딱히 분석된 게 없거든요. 이 시바 시게루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계파가 없다, 힘이 별로 없는 총리다, 최단명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도 솔직히 달라질 수 있었던 적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죠. 네. 사실 해방 시기에도 그렇고 네, 그럼요. 6.25 때도 그렇고 레이건 뭐 전두환 때 똑같죠. 네. 만약에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완전 다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당장 높은 확률로.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그 메가더 했을 때 네. 아이젠하워가 안 되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네. 메가더가 됐다? 6.25 전쟁 안 끝났습니다. 아, 몇 년 동안 더 지속됐을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사실은 이제 주식하는 분들 워낙 아, 많으셔서 비트코인 아,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떨어졌을 때. 아, 잠깐 트럼프 당선이 떨어져가지고 트럼프 비트코인 뚝 떨어졌어요. 네. 그때 내가 사야지 하는데 방송 중이어가지고 지금 현대차 주식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네. 있어요. 테슬라, 네. 비트코인 난리 났죠 지금. 네. 관심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안전빵으로 간다고 이더리움을 샀거든요. 이 새끼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딱 하나만 오르고 있어요, 진짜. 정말 미치겠어, 진짜. 늘 공격적인 투자하다가 니콜라 이후로 내가 안정 투자를 하는데 안정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 75,000달러 넘었습니다. 개빡치네요, 진짜. 네. 2등 코인을 했는데 2등 코인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프닝 토크로 트럼프 당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광고 듣고 갈게요. 자, 맛있는 땅콩 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맛있는 단백질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다면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을 추천합니다.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은 무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땅콩 이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다이어트는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 압도적 고소함에 빠지고 싶다면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 우리 아이도 댕댕이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 북미 150년 역사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 사과 반쪽 너츠어바웃 한 스푼이면 한 끼 식단이 완성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완성이고요. 100% 땅콩 버터 너츠어바웃으로 맛있는 땅콩 버터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고요.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1월 30일까지 제로 칼로리 설탕 대용 알룰로스를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2개 이상 구매 시 되니까 2개 이상 구매해 주세요. 자, 여기 너츠어바웃입니다. 네. 보시면 이 빨간색이 뭐죠? 크런키. 크런키. 네. 자,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곱게 다 간 스무스 버전입니다. 스무스. 네. 전 둘 다 맛있더라고요. 네. 약간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 색깔 크런키 사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뚜껑 밑에 약간 유당층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땅콩만 넣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잘 저어서 섞어서 네. 드시면 됩니다. 맛도 정말 고소하고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땅콩만의 고소함으로 자, 이 발현된 고소함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워낙 요즘 또 다이어트 이슈로 맞아요. 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거를 네. 사과에도 발라먹고 빵에도 발라먹고 오만데 다 발라먹더라고. 그럼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이 땅콩 버터가 코팅이 돼서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보통 맛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 땅콩 버터는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진짜 고소해요. 네. 2주만 한번 해보라는 유튜브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들어가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캐나다 겁니다. 캐나다 거. 네. 자, 100% 땅콩 버터 너츠 어바웃이었습니다. 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 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장터 통해서 보험점검 받으면서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할인형 보험이 많아져서 보험료 할인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30% 가까이 할인율이 차이 난다고 하니까 꼭 점검을 받아보세요. 똑같은 보장인데도 30%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한 보험사에 소속돼 있는 설계사는 그 회사 상품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판매를 하는데 보험장터에서는 여러 개의 보험사를 비교해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장터. 실질적으로 이제 통화를 해보시면은 내 걸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거는 빠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네. 들면서 약관을 꼼꼼하게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약관 설명 분명히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는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연령대의 보험인지도 확인이 잘 안 될 겁니다. 그거를 네. 다 이제 보험장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네. 충분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자, 요즘은 보험 실한 보험, 똘똘한 보험 하나는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네. 네, 나이 먹을수록 이제 질병 위험도 커지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지금 격변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 의료보험만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한 가격 돈은 최대한 조금 내면서 보장은 늘린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 하나 정도는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정조의 남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정혜인 씨의 선조죠. 그렇습니까? 정혜인 씨가 후손입니다. 예. 오. 그 직접 그 나와서 네. 얘기했죠. 핏줄이 좋네. 갑자기야. 잘생겼는데 집안까지 좋아. 잘생겼는데 집안까지 좋아. 정혜인 씨 막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정약용의 막내 아들이 직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오. 그래서 나주정 씨. 예, 따져 보니까 유시민 장관의 선조도 유성룡.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장관 임명됐을 때 그 서해 유생룡 그 제실인가요? 뭐 그런 데 가서 네네네네. 그거 했습니다. 어.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게 그걸 전통이라고. 여러 너무 있어 보이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 그냥 해줘요. 에이, 해줘. 에이, 해줘. 정약용 사후 조선은 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닮았던데. 정혜인이랑 정경영 닮았어요? 왜 어떻게 닮아? 정약용은 그림이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원래 없나요?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상상도예요? 네, 상상도입니다. 아, 남아 있는 제대로 상상도예요? 네, 상상도입니다. 나 상상도 속았네. 그 피디님 그때요. 상상도랑 정혜인 너무 닮은 거야. 상상 유성룡과 유시민 너무 닮은 거야. 유성룡은 아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약용은 그 안경 쓰고 있는 그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상상도에 강했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산 걸 수도 있네요. 어떤 게요? 아닐 거야. 정혜인은 왜요? 정혜인만 왜 정혜인이라고 샀을 거라고 왜 못 샀을 거라고 생각하면 모르죠. 그거는 알 수 없죠. 네. 알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알 수 그렇지, 없습니다. 그거야 뭐. 그래도 그 중문에서 이렇게 관리하겠대. 그 정도는. 정약용의 중문이요? 어. 각자 중문에 위대한 사람들은 한 명씩 꼭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렇지. 네, 우리 없던데. 그래요? 굉장히 싸구려로 산 겁니다. 좋은 거 좀 사지. 오거돈. 없습니다. 정약용은 전과자야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은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요. 오.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처음부터 좀 너무 말아주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유네스코에서 공인한 사람입니다. 거중기. 아니요.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정신을 상징하는 세계 인물을 네. 네.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요. 네. 2012년에 다산 정약용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같이 선정된 사람이 드뷔시 작곡가, 작곡가. 헤르만 헤세, 오. 술밖에 안 해서. 루소,
몰라. 루소. 철학자 루소. 술루소라고 하는 루소 말고 루소. 네. 루소. 이렇게 해가지고 유네스코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야.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살아있네. 네. 근데 이게 뭔 사실 이거 저도 그냥 뉴스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문화유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겠죠. 열심히 약간 활동했다. 근대 뭐 이런 계몽 느낌인가. 뭐 꼭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뭐 그거랑 사실 정약용 큰 상관은 없어가지고. 큰 상관없어요. 저희가 네. 이제 저희 세대에서 정약용은 이런 느낌이에요. 좌절된 근대. 그의 표상. 네. 뭔가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이나 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왜 못 됐는가? 그것을 한줄은 어떤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정약용이라는 걸 저희들은 그런 걸 세례를 받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교 들어오고 막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근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서 그래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좌절된 근대에 대한 표상적 인물처럼 그리고 실학자 좌절된 근대 뭐 이렇게 몇 군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네. 뭐 논쟁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시점에 개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의 상징적인 네. 사람 몇몇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목민심서. 아 존나 재밌거든요. 진짜. 읽으셨어요? 네. 중학교 때 읽었어요. 거기 보면 약간 궁녀랑 약간 로맨스도 있거든요. 그 소설 보면. 정약용이. 네. 오. 네. 그 부분만 기억하시네. 그럼 네. 아마 이제 허구일 거고. 저도 TV 목민심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로서는 자산어보에 그렇죠. 나오는 동생인가요, 그게? 네. 형이죠. 형이에요? 어. 정약전인가? 정약전이 네. 거기 유배 가서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정약종은 이제 순교를 했고 뭐 이런 거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도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도 같이 예. 해드릴 거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정약용 말고 유네스코에서 또 인물 선정할 때 한국인들 또 있나? 몇 명 더 있습니다. 허준. 허준이 허준. 있어요? 그 2013년에 이제 허준. 네. 21년에 이제 김대건 신부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세 사람이 네.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아 저는 김대건 신부는 어차피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준이 되게 정답 드라마 때문에 인기 많아서 그냥 모르겠어요. 어디 그 중동에 공통점이 없죠. 네, 중동에 허준 그 방송됐는데 그 시청률 90% 나온대요. 맞아요. 그리고 전광현 씨가 나와서 직접 얘기했어. 그래서 그 뒤로 열심히 자기도 드라마 연기나 이런 거 계속 했는데 안 해도 뭐가 계속 들어온대. 그렇죠. 맞아 시청률 90% 얘기 들었습니다. 어디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게 있었어.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정약용만 놓고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평가들이나 이런 건 다 모르겠는데 일단 똑똑한 사람은 확실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생각이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다음에 글을 굉장히 잘 쓰고요. 계획적입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직업들을 쭉 살펴보면 직업이 미친 듯이 많아요. 경학자입니다. 경학자. 경학자. 이제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학자. 불교 경전이요? 아니요, 당연히 이제 유교 경전? 유교경전인 거죠. 요것도 이제 하나 오해 중에 하나인데 실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성리학에 반대된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유교 경전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실학은 철저한 성리학자들입니다. 그 안에서의 실학. 네네네. 그 얘기가 자산어보에 나옵니다. 네네네. 그 형이 그거를 그 자기가 동생을 넘어서지만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그 얘기를 하죠. 네. 성리학자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강고한 성리학자고요. 그렇죠. 정약용. 그 안에서 유교경전 안에서만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학자, 예론을 막 이렇게 좀 분석하는 예학자. 네. 그다음에 행정가입니다. 일단 목민관, 목민심서, 목민관이 이제 행정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역사서를 실제로 집필하기도 했었던 사학자입니다.
화성 축조를 계획하고 담당했었던 토목공학자이자 기계공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학자기도 해요. 아방강역고라고 하는 지리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형법 체계랑 법률 적용 같은 것들을 검토했던 법률 책을 쓴 법학자입니다. 이게 탕론이네 그죠. 그 다음에 속담과 방언을 정리한 언어학자기도 합니다. 동시에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입니다. 그렇지. 시를 되게 잘 쓰죠. 야, 직업 많은 거는 거의 뭐 오창석이네. 근데 급이 너무 다른데. 급이 너무 다른데. 근데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왜 급이 급을 그렇게 왜 본인이 급이 왜 정약용 정약용이랑 아 왜냐면 아직 죽지 조선 시대라 않았잖아. 아직. 출마를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출마 못했어? 이만 나도 낮은데? 아 그건 아니야. 장원급제한 사람 장원. 급제를 했기 때문에 아니야 급제를 했다니까요. 급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급제 잘해. 급제. 네, 화장실 자주 가. 이 많은 것들을 저술 활동이거든요. 이게 다. 이거는 다 유배 시절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책으로만 냈던 거지 이게 실제로 적용된 건 하나도 아니죠. 없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왜 급이 왜 비슷하지? 사실상 뭐 출마했잖아. 유배당한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아 정치적 유배 중입니까? 아니죠 은퇴죠.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모르지. 왜? 왜? 왜냐 몇 년 유배 갔는지 맞아. 아세요? 몇년 정약용. 유배죠? 한 30년? 18년입니다. 18년이요? 18년 동안 유배를 했어요. 유배 풀리고 죽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이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야, 이 형제는 다 너무 똑똑했지만 네. 다 너무 인생이 네. 그렇죠. 유배 인생이었네. 유배가 굉장히 길었죠. 정약전도 유배 때문에 자산을 못 쓰게 네. 된 거고 이 사람도 유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간 남아서 되는 뭐 왜 동생은 도대체 순교하고. 그렇죠 승경.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이런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인데 당장에 정약용이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딱 하고 떠오르는 건 잘 없어요. 목민심서 정도. 화성 축조. 화성. 화성을 축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네. 어. 아니 화성 축조에 화성 설계. 기여했다. 계획을 음.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뒤가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딱 떠올랐을 때, 그렇지 정약용은 이걸 했지라고 생각드는 것들이 또 생각해 보면 많지가 않아요. 하려고 했지. 네, 하려고 했죠. 했지. 예. 하려고 했던. 네. 왜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는 못했을까? 네. 요 이야기를 조금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긴 하네요. 생각해 보면. 유배를 오래 해서 그래요. 아하. 18년 동안 유배를 했습니다. 이거 유배가 어딘지를 또 보면은 네. 주로 했었던 데가 이제 강진. 강진, 아. 전라학교, 폐양가. 네. 강진이랑 네. 손학규. 저기, 그렇죠. 만덕산. 만덕산은 예로부터 유배지였군요. 만덕산이 원래는 그 손학규 이전에는 정약용의 산이라고 불렸어요. 지금은 상징이 만덕산 입장에서 너무 짜증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손학규 학교 때문에 학교 아니 그 때문에. 정약용의 네. 정약용을 상징하던 산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손학규. 지금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 유머 포인트가 있어요. 그분이 뭐 정치적으로 뭔가 단행을 할 때마다 더 큰 사건이 항상 벌어져가지고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 한 잔씩 기울였었는데 네. 아무튼 그쪽에서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의 집안은 진짜 엄청난 집안입니다. 그냥 집안이 아니에요. 9대가 네. 그러니까 9대가 연속으로 홍문관에서 관료를 지낸 집안. 이런 집안은 뼈대 있는 관료 집안. 이게 단순히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을 몇 대 이상 지냈다 네네. 또 중요할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에서 그거를 끊기지 않고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정승급을 쭉 계속적으로 3대 4대 이상 배출한 가문 10개나 될까요? 그쵸. 거의 없어요. 그런 가문들 많이 없습니다. 네. 근데 홍문관이라는 그 기관에 약간 그런 상징성이 또 있어요. 간관 같은. 예,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4대부의 네. 4대부가 상징 관직에 나아갔을 상징 때 같은 거죠. 청요직 진짜 청렴결백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딱 거쳐갈 수 있는 곳 백봉신 사상 계속 받는 곳. 뭐 이런 거는. 그런 곳을
9대에 걸쳐서 어. 역임했었던 집안입니다. 이게 영모도 없었고 네. 부정부패도 없었고 네. 공부는 잘했고 공부는 잘했고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이거를 쭉 내리한 거예요. 야, 9대를. 운도 있는 운도 집안이야. 있는 걸 운도 있는 말하자면 집안이지. 근데 궁금한 게 아니 모함당해서 날아갈 수도 그럴 수 있잖아. 있는 거죠. 그러면 막 사와 이런 게 많았는데 라인을 타진 않았었나 봐요.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웠었던 그랬던 것도 것 같아요, 있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심지가 굳은 집안.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집안의 어떤 그런 좀 분위기, 가풍이라 그렇죠. 그러나 예. 가풍이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떤 누가 어떤 꼬임에 빠져갖고 저기 걸렸다가 영모 걸리고 다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정약용 대해서 난리가 났네. 그렇죠. 형 유배, 네. 정약용 유배.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그놈의 아팠겠습니까? 천주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무튼 그런 쭉 집안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때에서 그게 좀 끊겨요. 할아버지 때에서 끊겼다가 아버지 때는 그 생원진사까지는 갑니다. 생원까지는 쳐가지고 영조 때였거든요. 속가가 속간을 합격을 한 다음에 성균관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영조도 되게 이뻐했었는데 요 무렵이 이모 사변이 딱 벌어지는 그때입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요 집안이 또 남인 집안이에요. 남인 집안. 남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모화변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좀 눈치를 채고 그럼 나 굳이 대가까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남양주로 그 이사를 갑니다. 그냥 내려놓고 네.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정약용이 태어납니다.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두물머리입니다. 그럼 양평에 아. 가까운 네, 그렇죠. 네, 네, 양평옥이죠. 네, 네. 어.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 휘어진 고속도로 근처.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를 거기서 말하는지. 두물머리가 지세가 좋다. 네. 뭐 그런 얘기도 거기 써 있고 그래요. 다산 태어난 건데 이렇게. 네. 사남 이녀 중에 네 번째 아들이고요. 정약용이 태어난 그 해가 이모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가 죽은 해에 이제 태어난 거죠. 아무튼 그 정약용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스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독학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웠죠. 아버지로부터. 부친이 정재원. 네 맞습니다. 그 이름 굳이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그 제자 달라요. 아이입니다. 아이. 네. 정재원 그 장재원이잖아요, 이거. 네네네. 아무튼 그런데 그 좀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쭉 배우는데 정약용의 형이었었던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성호 이익의 학설을 배웠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호 이익의 학맥을 잇는 노감 권철신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사사를 받는데 네. 이때부터 성호 이익의 학설에 좀 관심을 가졌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4살에 일단 천자문을 떼고요. 네. 4살이면 이제 4살이면 보통 다 뛰지 않나 천자문? 어디 대살이 뛰어요? 근데 이 조선 시대 때는 네. 이게 만 4살이니까 5세 정도일 거예요. 네. 이때 천자문 떼는 경우가 와 진짜 특별하다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많이 있죠. 이때 천자문 떼게 해요. 진짜? 개빡세게 시킵니다. 그렇죠. 일단 과거급제 하려 그러면 지금 수능 저희 그 PD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수능에 맞춰가지고 과거 시험으로 한번 주제를 잡으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과거 시험 공부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빡셉니다. 5살에 천자문 못 되면 지금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애가 이제 7살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4학년 의대 입시반이 있어요. 초사. 초사 의대 입시반이요? 초사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쳐야 됩니다. 진짜 이제 유난이다 진짜. 네, 유난이죠. 진짜. 근데 초사 그 의대 입시반 들어가면은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뭐요? 미적분 공부합니다. 네. 미적분이요. 맞아요. 우리 때 문과 미적분 안 배웠는데. 네, 지금 다 미적분 공부해야 해야 돼. 초사에. 초사에 미적분 공부하고요. 영어로 에세이 써야 됩니다. 영어로 에세이 한다고요? 네. 장문하는 거. 그거 맡겨놓으면 어디죠? 남아공인가 거기서 다 대신 써주. 아니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진짜로. 미국 대학 잘 가던데. 그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아빠가 검사하면 가능하지. 나도 돈 있으면 하고 싶어. 야, 근데 그렇게 빠르구나. 이때 5살이면 천자문 해야 돼요. 천자문 떼야 되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아무튼 요때 이제 천자문을 떼고 10살 무렵부터는 시 정도 여기 저희는 이제 10살 무렵에 이제 영어 에세이를 쓰는데 이때는 한시 써야 됩니다. 아. 10살이면 한시 썼는데 정리하경이 쓴 한시가 남아 있습니다. 한시가 남아 있어요. 10살에 한시 집을 내요. 이야. 네. 10살에? 산미자집이라고 네. 자기 산미가 자기 그 AK예요. AK. 아우. 왜냐면 이게 천연두를 알았어가지고 아. 눈썹이 3개 아, 로 보였다. 3mm구나. 3mm. 여기에 이제 천연두 자국이 있어서 뚫렸구나. 눈썹이 이제 뚫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썹이 3개라서 산미예요, 산미. 산미자집이라고 하는 걸 내는데 거기 야 이렇게 돼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 지금. 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이야. 아이고 여기- 원근법. 이거 어디서 베낀 것 같은데? 뭘 뵙겠다고? 아니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정약용 팬 많은데. 오야. 원근법. 아니 왜냐면 너무 이게 10살짜리가 생각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느낌이. 아 요즘 에세이를 못 봤구나. 요즘 아. 10살 애들이 쓰는 영어 에세이 진짜 난리 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써요. 아 진짜요? 네. 이야. 장난 아닙니다. 개비지 트럼프. 네. 개비지 트럼프.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한시에 대해서 뭔가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 한시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정약도 좋아하시는 분들 논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논문을 보여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원근법 이야기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진짜로 그 원근법을 네. 생각하면서 이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요게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10살 무렵에 이 정도로 썼다는 거는 네. 범상치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범상치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1776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에 왕래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때 이제 더욱더 성우 이익의 학문에 좀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 음서로 다시 관직을 맡기 시작을 해요. 정조 무렵 때가 됐을 때. 왜냐면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남인이라고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음서로 들어와 가지고 관직을 하면서 서울에서 삽니다. 서울에서 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근기학파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개혁 이론에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근기라고 하면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 지역. 예.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실학에 대한 이야기를 예.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기학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그 실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학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실용적인 학문. 우리 그렇게 실용적 학문, 배웠죠, 대부분. 실용적 예. 학문. 그다음에 근대지향. 네.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을 네. 조금 가지고들 있지 않겠습니까? 고정관념을 좀 깨는 느낌. 뭐 네. 예를 들면 중상학파, 중농학파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네. 북학파 여러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그런 실용 장영실 생각나고. 네. 장영실이요. 장실이랑 전혀 상관이 아니 그냥 그런 느낌. 느낌.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이거는 이제 진짜 좀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좀 말도 안 되는 왜곡 중에 하나인데 이제 노론 망국론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당시에 노론이 다 미친 놈들이고 다 왕 옆에서 왕 그 썩 주고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막 그 성리학 맹신론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학이라고 불리는 그 분류 안에도 노론이 세요. 노론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노론들이 꼭 주장했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성리학에 매몰돼가지고 완전히 막 오히려 성리학에 좀 강하게 집착했었던 사람들은 노론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학문은 일단 없습니다. 실학이라는 학문은 없어요. 그렇게 분리된 학문은 없는 거죠. 예. 실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은 나중에 일제시대 이후에 사학자들이 분류를 그렇죠. 해온 거예요. 아 그렇게 명칭 라벨링은 뒤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나중에 한 거죠. 왜 했냐? 조선이라는 나라도 근대라고 하는 거를 좀 지향했었던 그렇죠.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네. 맹하로. 라고 하는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자본주의 맹하론. 맹하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비슷한 건덕지가 있는 학술적 그때 당시 이제 그 학자들의 글들을 싹 하고 긁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슷한 것들이 있네. 뭐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로 좀 묶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실용의 실자를 써가지고 실학,
이라고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마치 성리학과 이렇게 배치되는 무엇인가처럼 배치되도록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근기학파 중에는 이황을 쫓는 사람들이 일단 중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황의 항맥도 있지만 이의 항맥도 매죠. 이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골고루 네. 정약용이 어떻게 보면 좀 특징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노론들 중에서 북학파 이 사람들이 중상학파거든요. 그렇죠, 중상학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노론 쪽 사람들이에요. 박지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네. 그 사람들 중상학파. 그렇죠. 네. 상업을 북학파. 중시하는. 그 사람들 굉장히 강고한 노론입니다. 네. 그 사람들 노론이고 그 다음에 저 소론들 중에서도 양명학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간 산업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근기학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로 최근에는 실학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을 한번 묶어볼까? 라고 했더니 하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또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랑도 똑같습니다. 뭐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토지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 부동산 문제가 뭐냐? 지주존호제다. 네.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 지주존호제가 뭐냐면 지주존호제는 뭘까요? 글쎄요. 지주가 다 갖는 거죠. 소작 주는 겁니다. 네, 소작 주는. 땅 주인이 있고 네. 땅 주인들이 소작을 주고 네. 이 소작 주는 사람들한테 좀 세금을 굉장히 높게 그렇죠. 책정해가지고 지대를 많이 받- 지대를 많이 많이 받는 해가지고 어. 땅 그 임대료를 너무나도 높게 그렇죠.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조선의 농업 문제를 좀 계속적으로 꼬이게 만드는 거다. 땅 주인들이 직접 경작하고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요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금까지 실학으로 불렸었던 사람들의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통점으로 이제 우리 찍을 그거 수 했지 있는 거고. 않았어요? 네, 했었죠. 한전론, 균전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게 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뒤에 전자가 땅을 네. 어떻게 나눌 땅을 것인가. 소유한 사람만이 네. 너무 불로소득을 쉽게 얻는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제를 혁파하고 그렇죠. 땅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를 쫙 쥐고 갈 수 있게끔 네.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토지가 관리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근기학파들이나 특히나 정약용 같은 경우에 좀 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조의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건데 이게 정약용의 저술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 유배 생활 그리고 정조와의 만남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왕의 권한이에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약용. 그럼 토지 몰수해가지고 몰수해서 나눠준다. 국왕이 토지를 다 점유하고 이거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뿌려주고 토지 관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국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국왕이 곧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산업과 이때는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이니까 농업. 네. 농업을 비롯한 산업과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공산 공유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연결 짓는 연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지게 되는 거지. 이게 동양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정약용 사상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약용 사상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어쨌든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은 뭐 정도전 때로 확 돌아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 전제 아닌가? 군주제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또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왕이라고 하는 건 전제 왕권에 대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앞서 나간 그렇죠. 사회주의와 만나는 그렇죠.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라고 있어요. 주장하시는 네, 분들도 주장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너무 양극단인데요. 그죠, 네. 그죠, 맞죠. 네, 그게 이제 왕이 토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사상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약용은 국왕이 중심이 되고 국왕권이 끝내줘야 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중간 관리자들이 이 새끼들이 그래서 빼먹는다 이 말이지. 이 새끼들이 이거 안 된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원민이 심선 탐론이 나오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깨끗한 관리가 필요하다. 깨끗한 관리자.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아무튼 요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근기학파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한 번씩은 들어왔었던 이제 사람들인 거예요. 뭐 안정복도 있고요. 가장 좀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가환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다시 정계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지방에 좀 돌아요. 지방을 쭉 돌거든요. 지방을 돌면서 뭐 이제 정약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버지를 따라 지방을 돌면서 실제 그 어떤 지방의 어떤 문제들, 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어떤 이런 좀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는 나라 시스템 속에 고통받는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럼 지방 출신 과거 급제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모르면서 이거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거기 가가지고 그 아버지 따라 다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눈을 떴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좀 학파 이 근기학파들과 어울리면서 학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학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1782년에 과거 공부를 위해서 서울에 집을 마련을 하고요.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서 22살에 진사가 되어서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그 성균관에 들어가서 잘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또 음. 굉장히 잘했나 봐요. 학생회장을 했나?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소문이 났던 것 얘는 같아요. 좀 잘한다. 그 왜 그러냐면 송중기다. 송중기요? 송중기가 했나요? 성균관 스캔들. 이 과거 합격자들, 그러니까 그 성균관 학생들한테 임금이 그 이제 정조죠. 정조가 그 같이 불러다 놓고 행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근데 이 정약용이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정조가 갑자기 정약용한테 갔대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이 생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왕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정약용 앞으로 갔대요, 정조가. 근데 실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고개를 들라 그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약용이냐? 야, 고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고개를 딱, 근데 여기서부터 쫄았겠죠. 네. 정약용으로서 예 하고 숙이거라. 근데 든 다음에 묻는 질문이 또 이상해요.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년생입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모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사도. 예. 아까 이제 사도세 아버지가 죽은 해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정조와 아버지. 정약용이 서로 뭔가 이렇게 탕하고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김준혁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그 양반. 김준혁 의원님의 그러니까 생각을 상상이니까 생각할 수는 있지. 이거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네. 신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얼굴도 정해인이야. 네. 들었는데. 근데 정조도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정조 잘생겼다고. 네네. 어진에 있으니까. 영화 사도에 어진은 안 남아 있는데. 소지섭이잖아, 소지섭. 소지섭. 그 소지섭과 정혜인이 딱 눈 마주치고. 딱 하고 만났는데 몇 살이냐? 퀴어로. 상상하지 마. 근데요. 아니 퀴어 브로맨스. BL물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둘이 진짜 이상해요. 굉장히 친합니다. 오. 그리고 굉장히 아껴요. 오. 그리고 사상이 굉장히 닮아 있고 정조가 무언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밑바탕에 토대 같은 것들을 정약용이 계속 깔아줍니다. 그리고 정약용도 스스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정조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다. 이런 게 약간 서로 또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좀 둘만의 뭔가가 있는데 정조의 남자네. 정조의 남자죠. 그야말로 정조의 남자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때 아무튼 이게 뭐 근데 몇 살인 거 물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김중혁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떠올랐을 수도 있죠. 네. 네, 몇 살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이모년생이라고 답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끈적하게 서로 좀 관계를 맺는 것도 교류했다. 맞으니까. 교류를 맺는 따로 것도 불러서 맞으니까. 술자리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도가? 잦습니다. 아. 오. 굉장히 잦아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가 술을 먹을 때 네. 영화에서 그러니까 한 테이블이 아니고 그러니까 왕은 저 상에 앉아 있고 멀리 떨어져 신하가 앉아 있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 한 테이블인가? 밥은 그 겸상 안 하죠. 잔치상을 할 때는 한 상에 놓을 때도 있습니다. 잔치상에. 오. 잔치상을 쫙 늘어놓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술자리가 어땠을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술잔을 따로 받았고 뭐 이런 거는 없는데 근데 술 쳐봐 이런 거 아닌가? 지금 가영이가 쳐봐. 가영이가 생각하는 그림은 무릎에 안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막 한시도 잘 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한수 짓고 약간 야외 정자 같은데 달밤 막 이럴 때 좋을 때 술잔 나누면서 거기가 이리 오거라. 우리 한번 오랜만에 자 기와집 아파트 아니야 아파트 분명히 게임도 했을 거고요. 손등 닿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자 여기가 술을 먹는 데가 보통 어디냐면 네. 지금 그 창경궁 창덕궁 네. 그쪽 가면은 후원 뒤쪽으로 가면 거기가 규장 가게요. 아 맞다 그 부용지 네. 앞에 연못이 맞죠 쫙 맞죠. 있고요. 좋다 거기 좋다. 이제 밤 야간 그거 끝났나? 나중에 그 밤에 나중에 봄 때 야간 개장. 가보자. 예. 야간 개장. 밤에 가잖아요. 거기 딱 가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딱 가는 순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술 먹으면 미치겠구나. 그렇지. 다리 근데- 2개 떴지. 진짜로. 근데 거기 배 띄우고 술 먹고. 야. 정분 난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밑에 그 부용지 연못이 쫙 있고 배가 한 척 딱 띄워져 있고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가 규장 가게예요. 애들 공부하고 있고. 근데 불이 쫙 하고 켜지면은 진짜 딱 달빛이 딱 비치는데 거기서 술 먹었대요. 근데 원래 정약용은 술을 못 한답니다. 아, 맞아. 정약용은 술을 못 하는데 따라드리기만 했겠네. 정조가 어거지로 먹였대요. 왜? 강제로 설명이 안 좋아. 이렇게 강제 설명이 안 좋아. 근데 왕이 억지로 먹이면 그래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지. 왜 먹였지? 거부하기도 했는데 네. 거부하면 두자 먹으면 이러면서. 근데 약간 정조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욕도 찰지게 하고 욕 엄청 잘하고 무인 기질 아니에요 무인. 네. 등치 크고 술 말술에 오. 이런 사람이에요 정조는. 아마 그 술자리가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면. 왜 그래? 아이씨. 자꾸 박가영이 원하는 쪽 가잖아 지금. 좋다 근데. 근데 약간 정약용은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좀 공부벌레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정조가. 그 안경 썼다는 그 네. 그림이 왜 그려졌냐면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극 속에서 속에서 본 얼굴이 자꾸 소지섭이랑 맞아요. 정혜인이니까 뭐 상상 속에서도 그 얼굴은 되잖아. 너무 잘 그려져요. 너무 잘 그려져 그 네. 모습이. 자기가 프로메스로는 너무 최고일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정약용은 스스로 자찬 묘지명이라고 자기가 묘지명을 자기가 썼어요. 근데 거기에 정조와 일화를 진짜 많이 써놨거든요. 자기가 이제 진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를 매우 칭찬해가지고 1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정아무개는 임금의 칭찬을 받음이 이와 같으니 크게 이름을 떨치리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났더라라고 하면서 가을에 임금께서 검서관 유득공을 보내어 규훈 옥편의 의례에 대하여 이가황과 나에게 상의하도록 하였으며 겨울이 되자 나를 부르셔서 규영부에 들어가 이만수, 이재학, 이익진, 박지가 등과 함께 사기영선을 교정하도록 하였다. 출판할 책의 이름을 결정하는데 자주 참여하도록 해주셨고 날마다 진귀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오야. 또 자주 쌀이나 땔감, 꿩, 젓갈, 홍시, 귤 등 과일 및 아름답고 향기로운 보물들을 하사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을 쫙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술이 이렇게 취하면 꼭 옆에 사람을 붙여줬대요. 집에 갈 때. 대리 아니 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술이 이렇게 약하니까. 술을 술이 약하니까. 이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취해버리면 늘 이렇게 사랑을 붙여줬다. 뭐 이렇게까지 서로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 누르고. 다행히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소지섭 정혜인이니까 자꾸 이렇게 바꿔야겠어. 윤석열 원희룡. 윤석열 원희룡. 상상돼? 뭐 내려가 임마. 내가 위야. 내가 위래. 이게 둘이 궁합은 잘 맞았나 보다. 진짜. 정조랑 정약용은 쿵짝이 진짜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 다 똑똑하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약간 존경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22살에 속가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성균관 유생으로 쭉 있으면서 4년 동안 좀 그 시험을 봐가지고 대가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왜 굳이 이렇게 그 성균관에서 보냈을까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김준혁 교수님 굉장히 좋게만 이제 해석을 그 양반은 아니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왕이잖아요. 네. 좋은 자리 네. 나을 때까지 기다리거다. 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네네.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년 정도 있다가 26살에 대가를 쳐요. 대가를 치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정조는 이 사람을 1등으로 올리고 싶었겠죠. 처음엔 2등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최고 이걸 담당했었던 그 담당관이 최재공인데 최재공이랑 정약용이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라면 친척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피 돼야 최재공은 되잖아요. 그걸 피해야 되니까 기피 2등으로 돼야. 올려요. 근데 1등 했었던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답안지에 아버지 이름을 안 썼나? 아무튼 그래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답안지가. 그래서 어부지리로 1등이 됩니다. 결국은 장원급제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1등으로 어떤 대가에 합격을 합니다. 급제는 급제인데 네네네. 근데 뭐 실력으로 보면은 그렇지, 뭐. 뭐 당연히 1등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정조가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 책을 그렇게 선물을 계속 책을 네. 계속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 책 선물 계속. 네. 근데 이제 책이 다 떨어지니까 책 선물 하고 싶었는데 줄 책이 없으니까 없구나. 그럼 오늘은 술 좀 먹을까? 네. 뭐 귀한 그렇게 하고 책들을 많이 줬는데 창덕궁 그 정원 그래서 같이 그렇게 꽃구경을 그렇게 했대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좀 다르지 않나요? 잠깐만. 책 선물이랑 구경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 좀 뭐라 이거 다 김준혁 선생님이 쓴 겁니다. 그 양반이 문제야. 김준혁이 문제야. 김준 교수님은 이 진한 브로맨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진한 브로맨스가 사실은 18년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렇죠. 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됐구나.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었던 게 티가 났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면 눈에 가시가 됐었던. 정조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대상이 됐겠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약용은 아까 말했었던 그런 개혁적인 사상들, 국왕 중심의 개혁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사회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그 눈은 붕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정조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탕평, 본인이 생각하는 탕평. 이건 정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조와 정조의 탕평은 다릅니다. 정조의 탕평은 정말 압도적인 국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것들로 신하들에게 그걸 다시 물어보는 공론이라고 하는 걸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당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정조의 어떻게 보면 탕평? 이상적인 탕평책이에요. 그거는 사실 영조랑은 다릅니다. 영조는 고르등용인 그렇죠. 거고요. 두루두루. 정조는 나 중심, 나머지는 갈라짐 없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 토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걸 정약용이 계속 만들어줘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거를 요 대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애가 계속 글로 써주는 거예요. 너무 안 이뻤겠어요? 최고죠. 네. 네. 이때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네. 정조는 몇 살이었어요? 정조랑 나이 차이가 10대 살은 나요. 10대 살. 네. 아무튼 근데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뻐할 수밖에 없었고 자리도 좋은 자리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대가 합격하고 6개월 만에 굉장히 큰 걸 하나 맡깁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은 정조가 본인의 정약용이 본인의 어떤 이상 같은 것들을 구현해낸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배달입니다. 배달이. 배달이? 배달이 만들기. 아. 그러니까 정조가 부교. 네. 아버지 그 사도세자 묘를 이제 화성으로 옮겼잖아요. 수원으로. 수원으로 옮긴 다음에 매년 찾아가요, 아버지를. 그런데 그러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강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내려서 네. 어가에서 내려서 네.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 왕이 갈 수 있는 그 부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전부터 사실 이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안하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네, 굉장히 불안한 건데 이거를 맡깁니다. 야, 네가 한번 짜봐. 그래서 이렇게 짠 거를 지금 남아 있거든요. 배달 어떻게 짰는지 이게 일단 그 배를 이렇게 교차시켜요. 엇걸려서. 엇갈려서 이렇게 엇갈려서 앞뒤를 엇갈려 가지고 쭉 깝니다. 쭉 깔고 난 다음에 거기에 판자대기를 이렇게 올리는데 널빤지를 올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큰 배들, 뒤로 양쪽 끝으로 갈수록 작은 배들. 그다음에 묶는 것도 가장 강고해야 되는 데는 꽉, 네. 뒤로 가면은 느슨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높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진 설계랑 비슷하다. 아니 오바지. 근데 이제 약간의 파형은 파형을 고려했을 이렇게 것 해가지고 한 거 다 왜 같다는 그러세요? 네.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수심에 따라 배 크기 다르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아니, 수심과 이제 어떤 흔들림 이런 흔들림을 것들을 이렇게 하기 네. 위해서 아 이거 좋아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 네네네. 이게 그 시절에 없었던 기술까지 갖다 넣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네네네. 너무 과대포장이죠. 네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예, 정조. 예, 예. 네, 정조도 좋아하고요. 뭐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갖고 네. 이제 배다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도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치를 잘 했어요. 잘 하다가 중요한 거를 또 하나 더 맡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화성건설인 네. 겁니다. 이 화성건설의 밑작업을 시작을 해야 될 때 화성은 일단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조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조에게는 화성건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갖다 그냥 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계획을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마스터 플랜. 화성건설의 마스터 플랜을 정약용한테 맡깁니다. 이게 다 남아 있어요. 성설이라고 정리한 거. 그다음에 이 성설이라고 이 성을 짜는 계획이라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정조의 이름으로 자기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 것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쭉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이제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거중기, 네. 거중기, 농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은 놀랍기는 합니다. 놀랍기는 해요. 일단 성을 그 큰 성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짠다는 거는 이거 혼자 짰거든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또 토목 기술이나 이런 것들 갑자기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토목 기술이랑 청나라에서 온 것들 막 이런 거. 노무자의 뭐 임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싹 다 짰습니다. 공학적인 것만 아니라 이게 네. 재정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네. 정조가 너무 예뻐하긴 했네요. 그렇죠. 왜냐면 건축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야,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질문이 아니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만 짜고요. 화성 건설을 맡기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것도 요 성설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공표하는 게 아니에요. 성설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정조가 다시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 성설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는 이 뭐 거중기나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거중기는 한 대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화성건설 할 때. 네. 그다음에 농로라고 하는 게 이제 2대. 근데 농로가 더 커요. 훨씬 크고 네. 농로가 뭐냐면 농로도 이제 거중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렇게 도로를 해가지고 올려갖고. 돌 이렇게 올리는 거. 회전력 이제 또 도르래를 네. 거중기는 아마도 이제 주춧돌이 되는 큰 돌들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이제 사용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진짜 많이 사용됐었던 건 유형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흔들거리는 거울과 같은 수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다목적 운반 차량 같은 겁니다. 돌 나르는 거는 사실 이 유형거로 하는데 요게 이제 한 11대 정도가 이제 활용이 돼요. 이제 기획만 하고 건설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가 되는데 건설공사를 맡겼었던 전담했었던 사람은 최재공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최재공이라고 번암 하는 최재공.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맡겼었던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었고 그렇죠. 이 사람이 73입니다. 그다음에 그 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그 당상관 같은 경우는 조심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3세. 근데 당시 정약용은 31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맡길 수 있는 나이가 그렇지. 아니에요. 그럼 안 되지. 이 정도의 국가 대사를 네. 지금 만약에 신도시 건설 그걸 하는데 건설부 장관으로 쉽지 않지. 한 40 정도 되는 네. 서울대 교수 네. 하세요. 이러면은 반대 정당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쉽지 않지. 아니 할 쉽지 수는 않습니다. 있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럼 다 뒤집어씌우고.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배제됐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면 뭘 했냐라고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활동은 계속 합니다. 네. 그러다가 성균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경기도 지역의 암행어사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정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행어사를 하면서 또 진짜 그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탐관오리들을 탐관오리를 진짜로 진짜 이제 제대로 좀 만나서 숙청하면서 하고 뭐 이렇게 박문수처럼? 했다. 박문수처럼 했다. 근데 정조 때 암행어사 제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이때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 정약용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건데 천주교와의 만남입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자, 7년근 산양산삼 70%의 먹이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헬스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자, 네. 산삼 시대입니다. 특히 요런 이제 환절기 약간 날씨가 왔다 갔다 하실 때 몸이 으슬으슬해지기 쉬운데 산삼 시대 들고 다니면서 드시거나 또는 구매해서 네. 집에서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꼭 한 포씩 맛있어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제 저 창문 열고 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근데 어젯밤부터 갑자기 안 돼요. 닫고, 네. 창문 닫고 장판 전기장판 틀고 잤어요. 전기장 벌써 너무 극과 극 아니시네. 하루아침에 날씨가 그래요, 진짜. 지지난주에 이제 선풍기 들고 자셨던 맞아. 맞아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진짜. 이게 이제 결국은 내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산삼시대 같이 몸에 좋은 면역력이 좋은 제품들 챙겨 드시면서 내 몸을 좀 따뜻하게 가져가시면 올 겨울 따로 잔병 치질에 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대급 한파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하하. 역대급 무더위가 지나가고 났더니 역대급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 스스로 좀 건강 잘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산삼 시대였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천주교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천주교 그 할 때 선교사 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일단 집안 자체가 다 천주교랑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그 매형이 이승훈이고 이승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조선에서 최초로 그 세례를 받아갖고 온 그렇죠.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형수의 남동생이었었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 그 본인이랑 가장 친했었던 사람 몇 명 되라 그러면 꼭 한 명 꼽히는 사람이 이벽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벽이었고 천주교 신자네. 이승훈도 굉장히 친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형도 그랬었고, 막 이러다가 본인도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뭐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쵸. 물어봤겠죠. 특히 이제 형수 제사 때 네.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벽이랑 또 같이 올라와요. 같이 걸었을 건데. 아 배를 탔다고 돼 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서울로 다시 올라올 네. 때 거기서 이제 포교당했구나. 포교 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왜냐면 본인이 그때 굉장히 좋게 인식했다라고 써 있어요. 원래 주변에 많으니까 이렇게 네. 호감을 갖고 있다가 근데 천주교가 이런 거야. 사실 천주학이라는 게 이런 거야라고 딱 들었더니 이게 뭐야? 유교랑 크게 다른 게 없네. 아니 근데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 지우고 하느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 지우고 도덕책이죠. 도덕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윤리교과서면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내고 네. 그다음에 누가 돌을 던져도 그냥 맞고 있어야 되고 남의 아내를 남의 탐하면 안 되고 십계명 이런 것들 네. 그냥 굉장히 강력한 도덕률이에요. 네. 근데 그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나쁜 거 아니네. 저기 코쟁이들은 이런 거 들어? 그럼 나도 뭐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틀린 것 같지는 않네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리학이랑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건 맞는데 왜 세례를 받았니 말이지. 그게 그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이게 학문적 호기심이었나? 이거 굉장히 예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주교의 입장,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과 정약용 집안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달라요. 천주교는 그러면 유추해 보건데 심취해서 받았다고 할 거고 정약용은 뭐 그냥 뭐 하자고 하는데 다 같이 이름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배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약용이 배교자다 이 말이야. 네. 아니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배교했고 배교했다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세례 끝까지 받았다. 배교하지 않았다. 배교하지 않았다. 우리 신자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배교했다라고 하는 입장은 그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박해들은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박해 때마다 정약용네 집안은 계속 끼어들어가요. 심지어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사건이 그 제사 거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 거부했었던 당사자도 그 집안이에요. 정약용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뭐 이런 진산 사건이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금 그 정계에 있는 지금 정약용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네.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정약용 내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정약용 탄핵해라. 정약용 유배 보내라.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진산 사건 이후로 제사 거부 사건 이후로 제사를 거부하는 건지 몰랐다. 근데 이거 제사를 거부한 이후로는 나는 천주교는 배교했다. 라고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같이 천주교를 믿었었던 사람들의 명단도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천주교랑 정약용을 더 이상 엮지 마라. 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는 왜냐면 일단 정약종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고 초대 천주교 연구회 회장입니다. 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 정약용의 묘를 이장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왔다고 하는 썰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배교했다라고 말은 말을 했지만 하고 실제로 아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천주교를 믿었었다라고 하는 썰이 돌았는데 문중에 가서 확인했었더니 정약용은 이장한 사실이 없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서 이 썰도 약간 이게 아니다.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정약용이 실제로 종교적으로 이걸 믿었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까지도 배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전히 논쟁입니다. 그렇구나. 논쟁이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천주교와 관련돼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정조도 커버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또 브로맨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데 네. 이제 본인이 사직을 하거든요. 본인이 사직을 하고 내려가 있었어요. 네. 내려가 있는데 그때도 정조가 편지를 써요. 정약용한테. 죽기 보름 전에. 정조 죽기. 본인 죽을 줄 모르고 와라.
다시 올라와. 내가 불러줄 테니까 올라와. 음. 라고 하고 며칠까지 와. 어. 라고 한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날 하루 전날 정조가 죽습니다. 야, 눈물 난다 진짜. 그럼 하루 뒤에 도착은 해요? 정약용이? 아마 가는 중에 아마 그 얘기를 가는 들었겠죠. 아. 네네. 이 저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게 그 자기가 쓴 거에 다 남아 있어요. 어. 왕께서 편지를 줬는데 네. 올라가다가 이게 네. 죽었다. 붕하셨다. 아, 요거 김준혁 의원 이렇게 약간 자문을 해서 영화 한 편 나오겠는데. 영화 한 이거는 편이요? 진짜. 근데 드라마에서 정약용을 아니, 잘 안 다뤄요. 오히려 세종하고 장영실보다 네. 여기가 더 잘 붙네. 아 브로맨스. 그러니까. 브로맨스 여기 진짜 오히려 장난 구구절절해. 아니에요. 구구절절한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와. 한 번은 이 천주교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배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인가? 어. 이따 말에 또 바로 불러요. 그러니까 못 보면 못 사는 거지. 네, 못 보면은 이 옆에 없으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약용을 영화나 드라마에 다룰 때 그럼 천주교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자산어보에서는 그 정약정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설령후보의 대사로 그냥 쳐버려요. 그렇죠. 나는 제사를 거부하는 이게 이런 또 거는 나오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이런 종교는 이런 학문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면서 박차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정약용의 정작 정약용의 전기를 다루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엄청나게 반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뭐 천주교는 좀 열려 있어서. 그리고 정약용 말고도 많잖아요, 유명 신도들. 그리고 이것도 참 오해인데 네. 이미 이때 천주교는 제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아 이제 바뀌었구나. 아.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 지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어. 가톨릭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이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일단 공식적으로 파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늦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아니다. 제사 지내는 거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하는 게 있었고 그냥 제사 지냈다면 정약용이 어떤 판단했을지는 뭐 아직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는 예민합니다. 예. 정약용 대 집안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일단 다 하셨는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또 어떻게 변명이 안 이제 마무리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이후로는 바로 정조가 1800년에 죽고요. 1801년부터 정조 사인이 뭐였죠? 정조 사인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이거 독살 사건 이런 거 아닙니다. 정조 그건 암살되거나 독살 사건 그건 정조 때 아니에요. 했으니까. 네,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1801년에 바로 유배 갑니다. 바로 유배를 정조대학 가서 든든한 상사병. 뒷배가 이제 사라졌으니. 더 이상 카바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네. 특히나 이제 남인 쪽이 천주교랑 묶이면서 그냥 싸그리 유배, 통으로 유배, 통유배를 가고 유배는 저희가 그 유배라고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네. 제대로 한번 유배 특집 다뤄야 한번 하시죠. 되는데 네. 야 진짜 힘듭니다. 유배 생활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배는요 자비 부담이에요. 그래요? 자비 부담이에요. 자비 부담. 야. 자기가 먹고 자야 되는구나.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가산. 돈은 챙겨갈 수 있나?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가자마자 그 외갓집이었나? 처갓집인가 외갓집에서 그 근처로 가거든요. 네. 안 만나줘요. 유배자니까. 네, 안 만나줍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팽 당하고 동네 소문 다 돌아요. 왜냐? 유배 가잖아요. 모두 다 압니다. 얘 잠깐 정치적 풍파 때문에 와 있는 사람. 완전히 팽당한 작살나서 팽당한 사람. 소문 다 나요. 끈이 정약용은 떨어졌냐, 그냥 소문 다 났습니다. 정조 때 걔 아니야? 전 선왕 때 걔잖아. 얘 다시 못 올라갈 걸?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인사도 안 와요. 잘 나갈 때 왕이랑 친할 때는 얼마들 그럼요. 와가지고 막 근데 알랑방구를 꼈겠어. 이때 그 정약용이랑 가장 친했었던 사람이 주목.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네. 이상한 그러니까 관계 이제 아니에요. 정약용도 이제 술을 먹게 된다 보네. 술은 늘어. 슬퍼. 먹을수록 차 좋아하셨대 차. 그래, 주모대가 왕이랑 하는 게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차에다 술 섞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이드가 없을 때. 아니야 녹차 좋아하셨대. 얘 왜 그러냐면 가면은
담당자가 한 명씩 꼭 생겨요. 어쨌든 그치. 누구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호감찰관. 네, 그 사람이 그 동네 주모였대요. 아. 그런데 그 주모한테 돈도 꼬박꼬박 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 글을 가르쳐 줬답니다. 주한테 네, 주모한테 글도 같이 가르쳐 게임하려고. 주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정령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10대명씩 학교 같은 거 차려가지고 10대명씩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의 저술한 책만 500여 권. 야. 대단하시네. 이거를 누군가가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글자 수랑 이런 거 해가지고 18년 동안 적었었던 페이지 수랑 이런 거 하면 진짜 한 하루에 6시간씩 자고 글만 썼습니다. 와. 이 약간 이걸 화를 글로 푼 거야. 풀었네. 그렇지. 쉼 없이 써야지만 속도가 가능한 나온대요. 거구나. 야. 계속 쓴 거예요. 계속. 화끌이건 화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귀양 그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하고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라와가지고 파티를 한번 해요. 파티를. 그 파티가 뭐냐면 이제 혼인 60주년. 혼인 60주년 기념식을 하고 그때 이제 별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남긴 마지막 시가 회혼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짙은 복사꽃 봄 정치는 신혼때 같구려. 나고 죽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사람들끼를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이 밤 목란사 소리에 더욱 좋고 그 옛날 치마의 먹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어. 나뉘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니 한 쌍의 표주박을 자손에게 남겨줍시다. 이걸 와이프한테 남기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근데 왜 아이판테 남기자 성은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정조한테 또 정조한테 감사를 해내. 어? 와이프 이름 성은이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옛날 치마라는 게 유배지에 가 있을 때 이 부인 홍 씨가 이 치마를 이게 한번 보낸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글을 써줬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추억들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네.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도 글을 썼는데 와이프한테 이렇게 좀 로맨틱한 이런 글을 남기면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인 씨는 직계 6대 손이니까 네. 6대 손 정도면은 직계 6대 손이면 아마 상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죠. 네, 둘째 아들 네. 정양용의 둘째 아들 둘째구나. 정학유의 6대 손이라고 하니까 6대 손 정도면은 이거는 뭐 사오기가 쉽지 않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양자가 낄 수 있어요. 꼭 겐세이를. 왜냐면 양자 제도는 굉장히 아니 일반적이기 잘생긴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해. 지방까지 좋으니까 이게 배 아파, 배 아파. 아 그래요? 직계손이면 많이 닮았겠죠? 직계손이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만족스럽습니다. 집에 가서 지금 이제 정조랑 이제 시작된다 이제 정약용이랑. 이건 근데 제가 사극으로 만들어도 둘 사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극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데? 네, 괜찮을 거예요. 네.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만 거기서 정약용은 누가 했죠? 저기 그분 송영창인가? 정조대왕 그분이었는데. 송영창은 뭔가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무슨 비슷한 이름의 송영길? 송영길은 아니고요. 비슷한 기억이 안 이름의 나네. 있었어요. 근데 둘의 관계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어 드라마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이 둘이 찐이네 이 둘이. 둘은 아무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좀 뭔가 애틋하고 네. 짠하고 네. 로맨틱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송창희 배우. 이게 송창이지. 오 잘생긴 배우가 했네요. 네. 아무튼 아쉬워? 네, 살짝. 정혜인 씨가 뭐 맡으면은 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해외 판권 꼭 잘생긴. 해외 판권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약용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는 그 저서들 때문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저서들이 보면은 일단 많기도 하거니와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좀 목민관 행정관으로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입혀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그냥 그럴듯한 유토피아 같은 것들만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뭐 관리가 필요하고 네. 몇 명의 관리들이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존경받는 제가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거기서 공부할 때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교수 한 분이 자기는 노론 무슨 파의 그 학맥을 이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한문학 전공 예. 하시는 근데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서 뭐가 하냐면 정약용 학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유명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자체도 어떤 뭐 이런 학문이라든가 좋지만은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중앙연구원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 그때 그거 진짜 그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한테 이제 정약용 확실히 연구는 정약용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에서도 뭐 있지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철학과에서 많이 하세요. 동양 철학, 한국 철학 네. 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그러니까 철학자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철학의 조선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철학자로도 분석을 하고요. 어떤 데에서는 이제 행정학 논문에서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행정에 대한. 진짜 천재는 천재였어. 범죄학 논문도 있습니다. 범죄학도 있어요? 탕론학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형률제도. 그런 것도 분석을 했었고 그 이원 송원록이라고 이 범죄 관련된 것들 송사 다룬 거. 송사 다루는 책들이나 이런 것도 썼어요. 그거를 해갖고 그 범죄 기록해서 살인 사건 기록해갖고 그 논문도 여러 개 있습니다. 굉장히 천재입니다 사실. 활용을 못한 예, 거 예, 아쉽다. 활용을 못.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뭐 짧게 그냥 마무리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데 혁명가가 되지는 못했던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도전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정도전은 지금의 주군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려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새로운 주군을 찾죠. 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자기가 꿈꾸는. 네. 그런데 정도전은 뭐 당시에 주군과 자신의 생각이 맞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유배를 가거나 이런 생활들을 하고 나라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해 나가지 않을 때 유배 생활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유배 생활 중부터 그러니까 사실 혁명가가 되려면 화가 많아야 돼요. 돌아오죠. 몸에 화가 많아야 돼요. 계속 화를 참아내는 거를 꾹꾹 참고 내가 언젠간 이거 싹 뜯어 고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약용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글로써 책을 남겼잖아요. 네, 책을 남기고 와신 상담에서 복귀하려는 자와 네. 다른 거죠.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제 성격에서는 네. 제 성격과는 정도전이 더 맞다. 정약용보다는. 네. 학문가와 혁명가의 차이겠죠. 차이인 거죠. 네네. 둘 다 또 필요한 존재이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